자, 모두들 안녕. 지구과학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구과학뿐만이 아니라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2학년 돼가지고 시험 보니까 더 부담스럽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점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도 이제 더 깊이 와닿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도 앞으로도 더 재밌고 정확하게 잘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한 학기 무사히 잘 마치고, 여러분들 1학기에만 지구과학 배우는 거 알죠? 이제 선생님이랑은 1학기 지나면 안녕. 그러니까 1학기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2학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첫 시간을 나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7, 18차시예요. 자, 우선 3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번 문제. 지금 이거 중간고사 3번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해령 경계면이 나와 있어요.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로 지각이 멀어지죠. 그러면서 지각의 방향이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선생님 밑줄 친 이 경계면은 확실히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디귿, B와 C에서는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B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C를 볼게요. C 부분을 보면 자, A가 포함된 지각에서도 오른쪽으로 지층이 이동하고 BC가 있는 이 지층에서도 C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지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정확하게 말해주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은 변환단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밑줄 치지 않고 연두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부분은 비활성 단열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활성 단열대에서는 지층이 지금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도 속도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위에 부분보다 아랫 부분이 속도가 더 빠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자, 따라서 C 부분은 속도가 같은 경우라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요. 속도가 다른 경우라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속도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C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만 체크한 학생 또는 기억 디귿을 체크한 학생 둘 다 정답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 또는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2.8점짜리 문제예요. 채점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수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시험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이런 부분은 수능에서도 또 다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했다가 C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고, 따라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이런 그림 같은 거는 선생님이 기출문제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능 특강 이런 부분에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C를 처음부터 그렸던 문제가 의도했던 거는 B가 C보다 지진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BC에서는 어쨌든 화산은 안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A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모두 일어나죠.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기말고사
이제 범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끔찍한 글자가 하나 보이죠? 중간고사 범위에서 세 문제를 출제하겠다. 기말고사 범위는 우선 여기 대기의 변화, 지난번에 안 한 그 악기상,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부분을 포함해서 해양, 대기와 해양, 그리고 별, 우주 부분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가 나갈 거고, 그런데 지구과학은 단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따라서 중간고사 것도 3문제 더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자료들 잘 모아서 기말고사 때까지 쭉 가져가고, 또 지구과학 1으로 수능 보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전범위를 계속 공부를 해놔야 안 까먹고, 수능은 장거리잖아. 이런 내신 같은 경우는 단거리로 공부하는 성향이 있지만 수능은 몇 달 동안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를 추가로 출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탄성을 지르고 있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선생님은 안 들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아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 지난번에 진도 나가지 않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문제도 한번 쭉 봤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에서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악기상이라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 뇌우라고 한다면 뇌우는 천둥, 번개 플러스 비를 동반하는 천둥, 번개. 오늘 날씨가 왜 이러냐 할 때가 보통 뇌우. 호우는 아주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폭설은 눈, 강풍, 강한 바람, 우박은 보통 눈이 이만하다면 훨씬 거대한 얼음덩어리. 심할 때는 사람 주먹만한 곳에서부터 사람 머리 크기만한 우박이 내릴 때도 있어. 그래서 이런 우박에 맞으면 죽죠, 거의. 근데 이런 게 이제 농작물 같은 데 많이 떨어지면은 그해 농사 막 다 망하고. 그런 우박, 황사 잘 알고 있죠. 자, 뇌우부터 볼게요.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건 역시도 쉬운 문제지만 수능에 출제됐기 때문에. 자, 뇌우를 보면은 강한 상승기류, 이제 상승기류 알죠? 상승기류, 저기압. 상승기류에 의해서 정란운이 발달한다. 왜? 공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돼. 근데 보통 상승하는 기류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구름이 생겨서 구름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게 아주 커다랗고 높은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하죠.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생긴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다. 여러분들, 천둥, 번개는 왜 생기는지 알아요? 특히 천둥, 우르르 쾅쾅 하면서 빛이 번쩍. 그런데 빛이 빨라, 번쩍이는 게 빨라,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하는 게 더 빨라.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이 다가오면 분명히 천둥, 번개 한번 칠 거란 말이야? 그때 한번 잘 들어봐. 빛이 먼저 번쩍, 그 다음에 소리가 쾅쾅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구름 안에서 또는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 이 안에 있던 전하들이 움직이면서 빛이 발생하거나 소리가 나는데, 빛과 소리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빠르죠? 빛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 빛이 먼저 우리한테 도달하는 거야. 빛이 번쩍, 그 다음에 소리가 쾅쾅. 그래서 이 빛이 들린 다음에 소리가 몇 초 후에 들리는지 그거를 재면은 또 구름의 위치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구름이 얼마나 높이 떴는지. 구름이 우리랑 가까워. 그러면 빛이 오고 소리가 오는데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근데 구름이 높게 떠 있는 경우에는 빛이 도달하고 그 다음 소리가 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더 길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구름이 높게 떠 있다, 낮게 떠 있다 이런 것도 판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어릴 때는 막 천둥 번개 치면은 무서워했겠지만 이제는 우와 진짜 빛 들린 다음에 소리 들리네. 빛 이렇게 동시에 뭔가가 일어나도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아, 구름끼리 교통사고 났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응? 그러면은 천둥번개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뇌우인데, 뇌우는 왜 일어나냐? 일단 강한 상승기류가 일어나야 뇌우가 일어난단 말이야. 뇌우는 상승기류는 왜 일어나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을 때. 여기가 지표면이야.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 뭐 지표면의 성질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는 나무가 있고 이쪽엔 나무가 없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여기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주변에는 아스팔트가 없고 이런 작은 규모에서부터 또 뭐 바다가 어디에 분포하느냐 호수가 어디에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일부분만 더 많이 가열된 경우에는 주변보다 밀도가 낮죠.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상승기류인데 특히 여름철에는 이 상승기류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철 강한 햇빛을 받은 지표 부분의 공기가 국지적이라는 말은 일부분만 광역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광역적인 것의 반대말 국지적. 일부가 가열되어 활발하게 상승하거나 또는 이거 우리 배웠던 거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발달한다. 또는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서 대기가 불안정하다 말은 대기의 이동이 심하다. 그럴 때 상승기류가 잘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면은 먼저 구름이 생기는 저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커지면 정란운인데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자, 뇌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뭐야? 상승기류잖아. 근데 저군 단계에서는 상승기류만 있어요. 지금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규모 이상 커지면 더 이상 무거워진 물방울이나 빙정들이 더 몸집이 커지죠. 그래서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하강하는 흐름이 생겨요. 이게 이제 엄청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상승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뒤편에서는 계속해서 상승기류가 유입이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심할 때입니다. 저군 단계에서는 뭐 비 내리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구름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로 오면은 강한 돌풍, 천둥, 번개, 소나기가 동반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상승기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소멸만 남은 거죠. 하강기류만 남은 이 상황. 이게 바로 소멸 단계입니다. 그래서 뇌우는 저군, 성숙, 소멸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고 이거 당연히 순서 섞어서 뭐 모의고사에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농작물 파손,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있고 가끔씩 여러분들 태풍 불 때 아니면 이렇게 강한 돌풍이 있을 때 오래된 간판 같은 거 지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8살쯤에 선생님 동네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태풍이 부는 날 간판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위험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죠. 옛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도로가에 오래된 간판들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태풍 불 때는 항상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 조심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호우인데 호우 기분 좋을 때 호우 이게 아니라 호우는 강한 비가 내릴 때 그런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호우라고 한다. 자, 국지성 호우. 이번에도 이제 국지성이란 말이 또 나오죠. 지구과학에서는 국지성이란 말을 되게 자주 써요. 국지적인 호우가 내립니다. 아마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할 때도 뭐 국지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국지적으로 일부분만 아주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좁은 범위에 단시간에 아주 많은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현상이다. 뭐 소나기 같은 거죠. 하루에 30mm 이상이나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선생님 30mm요? 30mm면 3cm 아니에요? 3cm? 이 정도 비가 왜 위험하냐? 자, 3cm가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쌓이지? 3cm가?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 지대가 낮은 데로 이 물들이 흘러가. 그래서 평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침수되는 위험이 있죠. 천안이 좀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지하차도 같은 데 갈 때는 비 많이 오는 날에는 아예 통제되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 지하차도가 다 침수돼서. 여러분들도 비 많이 올 때 부모님 차 타고 다녀보면은 침수됐다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 좀 봤을 거야. 이렇게 호우, 비가 아주 강하게 많이 올 때. 그리고 폭설,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이다. 자, 여기 보면 발생 조건이 있네.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 또는 시베리아 기단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황해상에서 변질돼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잘 발생한다. 자, 이거 조금 설명해 볼게. 기단이 변질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겨울철에 폭설이 내린단 말이야. 근데 폭설이란 말은 추워서 눈이 돼서 내리는 거지. 여름이었으면 뭐야? 비란 말이야. 즉 물이 얼어서 결국엔 눈이 되는 거야. 근데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뭐지? 한랭하고 건조한 애들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야. 근데 얘네들은 건조한 애들인데 어떻게 해서 폭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건조하다는 것은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건데 폭설이 내리려면 많은 양의 습기가 있어야 그게 눈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게 바로 이제 기단의 변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 있죠.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자, 이때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상대적으로 육지보다는 겨울철에는 아니죠. 잘못 말했죠. 육지보다 바다가 더 겨울철엔 따뜻하죠. 왜? 물이 가지고 있는 비열이 커서 육지보다는 덜 추워지죠, 바다가.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쪽에서 오던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황해,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바다 황해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죠. 따뜻한 열을 받으니까 수증기도 공급되고. 근데 그것들이 차가운 공기랑 만났어. 그럼 바로 응결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따뜻한 열이 공급되니까 이 구름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저군형 구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도달을 하면 그게 바로 폭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단이 그냥 러시아에서만 가만히 있어, 시베리아 기단이. 그러면 계속해서 한랭하고 건조한 기단으로 남을 텐데, 자, 여기 볼게요. 기단이 발원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동한 지역의 지표면이나 해수면의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기단의 변질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건조한 겨울철에 폭설이 왜 일어나는가? 기단이 황해를 만나서 따뜻한 열을 받으면서 변질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에도 따뜻한 바다에서 이제 오호츠크 기단이나 아니면 북태평양 기단, 따뜻한 기단에서 와가지고 구름이 돼서 왔는데 육지에 도착하니까 차갑네? 갑자기 식어버리네? 그래서 더 이상 상승기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충운형 구름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공기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성질을 받아서 기단이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내용 봤고요. 그 다음은 강풍. 강풍. 뭐 알죠?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8살 때, 선생님은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선생님 동생은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다녔어요.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지만 엄마가 항상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8살 선생님도 어린 나이인데 동생을 데리러 항상 유치원에 가야 됐어요. 동생을 데리고 유치원을 갔는데 그날 하필 이제 곧 있으면 태풍이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셌던 때였어. 비도 약간 촉촉촉촉촉 내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야 빨리 가자 하고 이제 동생이랑 가고 있는데 이제 비가 촉촉촉촉 내리니까 둘 다 우산을 썼죠? 근데 갑자기 동생이 우산을 타고 날아갔어요.
근데 보통 높이로 날아간 게 아니라 진짜 한 유치원보다도 더 높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진짜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생이 저 하늘 높이에서 우산을 들고 떠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선생님은 원래 동생을 데리러 가기 싫었지만 또 동생이 하늘 높이 떠있으니까 얼마나 선생님도 놀랐겠습니까? 야, 현진아!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었지만 동생은 하늘에 높이 매달려 있다가 그래도 걔가 힘이 좋아가지고 우산을 끝까지 놓지 않아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이 동시에 내려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것을 만약에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다 이러면 뭐지? 이게 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 동생도 아직도 그거를 기억해요. 자기가 하늘 높이 날아갔던 그 순간을. 좀 있으면 만나는데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도 강풍이 불 때는 우산 들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선생님 동생은 그때 엄청나게 가벼웠거든. 우리 정도면 이제 안 날아갈 거야. 자, 그 다음 우박. 우박은 눈이 아니라 거의 얼음 수준이 돼서 내리는 것들. 이 우박에 맞으면 머리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깨지면 다행이고 더 큰 우박은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농작물 위에 떨어져가지고 피해가 꽤 크죠. 근데 이 우박은 왜 생기냐? 자, 여러분들 정란운 생각해 볼게요. 정란운은 강한 상승기류가 있을 때 정란운이 발생하는데, 자, 보통 구름에서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공기들이 올라가다가 더 높은 곳에서 응결이 돼서 충분히 자기들끼리 뭉치면 무게가 커지죠. 그러면서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져서 비가 되는데, 자, 떨어져야 될 때 못 떨어지고 떨어지려다가 다시 한번 상승기류를 만나서 상승해. 그럼 또 위에서 얼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떨어질 수 있겠다 해서 내려갔는데 또 한 번 상승기류. 더 얼어. 이러면서 자기의 몸집이 점점 커져 나간 것이 바로 우박입니다. 여러분들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서 아주 거대한 상승기류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우박들이 엄청 떨어지면서 시작이 돼요. 그 얘기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아주 강한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박 한다면 정란운 내에서 아주 강한 상승기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박은 농작물, 과실을 가축, 아니면 자동차에 떨어지고 항공기 이런 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황사는 황사. 너무 싫은 황사. 황사는 어디서 오냐? 우리나라 영향 주는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황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중국 쪽에다가 나무를 심자. 근데 그걸 중국이 할 거냐? 아니, 중국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 나무가 있으면 그래도 좀 모래바람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더 황사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황사가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황사 관측일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황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중국 안에서 산림 파괴가 계속되고 있고 사막화가 가속된다. 원래 사막 크기가 이 정도였으면 점점 사막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산림 황사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이것도 있어요. 원래는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제 황사가 되는데 자, 왜 봄에 황사가 생기냐? 겨울철에도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 불어오면서 충분히 우리한테 황사가 올 수 있는데 왜 봄철에 가장 심하냐?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밀집도가 더 커지는데 봄이 돼서 땅이 녹으면서 모래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땅끼리 서로 갈라지는 범위가 커져서 봄에 이제 황사가 돼서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가끔씩 황사가 날아오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황사에 대해서 봤고요. 선생님은 책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악기상 이제는 미세먼지도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 전반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KF 마스크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뭐냐?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일반적인 먼지는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들이 일반적인 먼지야. 50 마이크로미터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0.05 정도 밀리미터 크기의 먼지들이 일반적인 먼지야. 근데 이것들은 우리들이 막아낼 수 있는 생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콧구멍 안에는 뭐가 있어? 코털들이 있어서 이 코털들이 뭘 해줘? 먼지가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눈에도 눈썹이 달려있죠? 얘네들이 먼지를 막아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부터는 우리 생체의 특징만으로는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체내의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미세먼지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초미세먼지야. 왜? 초미세먼지는 더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 우리 기관지, 폐, 세포 하나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초미세먼지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혈관을 타고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흘러요. 그러면서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다가 그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그것이 바로 암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어요.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미 과학적으로 그것이 다 확인이 된 것들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요. 근데 그 미세먼지가 지금 너무 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 어플 쓰세요? 미세먼지 확인하는 어플? 선생님도 이렇게 매일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5월 5일 2시를 보면은 미세먼지가 나쁨, 초미세먼지는 그래도 보통이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보는 어플 중에 에어 비주얼이라는 어플이 있거든? 이 어플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옮기고 다니는 건 뭐야? 바람이지. 그리고 바람이 어디 방향으로 부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어플이 바로 이 어플인데 지금 보면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중국 쪽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바람들 지금 시베리아 쪽에서도 바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몇 월이에요? 5월, 6월 지금 여름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오호츠크해나 북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자,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 북태평양 쪽에서 오는 바람들 계속 불어오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지금 미세먼지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빨갛죠. 이게 이제 빨갈수록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이고 그 빨간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지.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공급되고 있는 과정이야.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제 강한 미세먼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흐름을 보면은 언제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해지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 근데 시베리아 쪽 보세요. 여기는 완전 지금 청정 지역이야. 파래. 그래서 겨울에 한겨울에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맑은 날이 더 많아.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베리아 쪽에서 아주 강한 북풍이 불어오는 경우에는 이 중국 쪽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다 쪽으로 밀려가 버려. 그런 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가 맑은 날이 되는 거고 또 완전 더운 한여름 또 한여름에는 어디 기단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이 파란 색깔 북태평양 기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중국 쪽으로 미세먼지를 밀어내는 그런 바람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세먼지의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런 지리적인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치만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었고,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15번, 16번, 17번, 18번, 97페이지 15번까지 풀어볼 건데, 뭐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뇌운에 다에서 시작하지. 하강도 있고 상승도 있어. 여기는 하강만 있어. 그럼 순서 뭐야? 다, 나, 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16번 기상현상. 이런 건 선생님이 풀어주기조차 아까운 문제. 여러분들 너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응?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가면서 형성된다. 반복해서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뭐겠어요? 응? 가로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높은 파도를 일으킨다. 강풍, 우박,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의 찬 공기가 황해상에서 변질될 때 발생한다. 이런 거 폭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걸 보면 되고 이거는 우리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보자. 폭설이 내린 다음날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이다. 자 가시 영상 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 가시 영상? 눈으로 보는 영상이지. 그러면 밤에 찍을 수 있다 없다? 못 찍는다. 오직 낮에만 찍을 수 있고 자 가시 영상은 뭘 알려줘? 두께. 구름의 두께를 알려주는데 그 원리가 뭐야? 구름이 빛을 반사를 많이 할수록 잘 보이니까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거는 구름이 두껍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였잖아. 자, 그러면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거는 가시 영상에서 잘 보인다는 거거든? 그런데 구름 말고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눈. 눈 역시도 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여러분들 눈 엄청 많이 쌓였을 때 밖에 나가면은 햇살이 엄청 눈부시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 이유가 눈에서 빛이 다시 반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일수록 눈이 많이 내린 곳인데 지금 보면은 A, B, C 중에 누가 가장 하얗게 보이나요? A 지역이 가장 하얗게 보이죠? 그렇다는 거는 A 지역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A, B, C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은 C다. 아니겠죠? 자, 디귿 이 영상은 밤에 촬영한 것이다. 가시 영상인데 아니겠죠?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영상이다. 맞겠죠? 그래서 1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수업 대신에 과제형으로 낼 건데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서 이 링크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클릭해야 출석 인정되는 거 아시죠?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오답 노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고 내가 틀린 문제가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도 공부가 되고 또 선생님이 이걸 하는 이유는 선생님도 예전에 시험을 보고 항상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문제 내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문제를 내는구나.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이걸 시험 문제를 냈네.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수능 특강에는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시는 1번, 자기가 1번이나 13번 두 개 틀렸다 한 경우에는 어떤 수업, 몇 분, 몇 초에 나왔던 내용이고 수능 특강 몇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이다. 이렇게 여기다 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한번 내용을 보고 잘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노시면 안 되죠? 응? 바로 뭐 해야 되죠?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수능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